안녕하세요.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텐서플로우 챕터 8의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법 오토인코더에 대한 스터디를 맡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학습하기 이전에 앞선 계속 모델을 트레인 시키면서 컴파일 시킬 때 우리가 설정했던 옵티마이저와 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1장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 오토인코더의 개념과 구현, 그리고 응용까지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앞선 챕터들에서 5차 역전파로 노드들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진 모델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층 신경망처럼 간단한 모델이라면 그 5차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거나 히든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경사하강법이었는데요. 이 경사하강법은 손실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그림 1.1의 손실함수 그래프에서 학습의 반복을 통해서 손실의 최저값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사를 탄다는 것은 해당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계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미분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사하강법에서도 학습을 얼만큼 반복하냐,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더불어서 엉뚱한 최저점을 찾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극소값이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극소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극소값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경사하강법이 진행되고 있다면 전체 나온 결과가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사하강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 함수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컴파일할 때 설정하는 옵티마이저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경사하강법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최적화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한정적인데, 이 SGD와 모멘텀,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 등이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보면 SGD는 경사하강법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연산 횟수가 너무 많아지게 돼서 우리가 그냥 대충 조금씩만 훑어보고 빨리빨리 가보자 라는 것이 이 SGD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 데이터라 불리는 배치에서 조그만 일부 데이터인 미니 배치만 학습을 시켜서 빠릿빠릿하게 조절해가는 방법이 이 SGD 방법이고, 아담은 이 RMS 프로프와 모멘텀을 합친 알고리즘인데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방향과 스텝 사이즈도 모두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쓸 수 있는 옵티마이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아담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옵티마이저 말고도 모델을 컴파일할 때 이 로스 값을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손실함수는 먼저 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함수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로스는 우리의 임의적인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모델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델에 적합한 로스 함수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로스들은 총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손실함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인지 잘 생각을 해서 이 모델, 이 범주 안에서 적절하게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손실함수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MSE는 예측감 값,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측감 값과 실제값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RMSE 값은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MSE 값에 루트를 씌워서 값의 왜곡을 줄여주는 함수이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 레이블과 예측 레이블 사이의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레이블 클래스가 바이너리한 2개일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는 다르게 다중 분류 손실 함수인데, 여기서의 중요한 특징은 출력값이 원활 인코딩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수형 값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출력된 실제값이 0, 1이라면 이거를 원활 인코딩 형태로 변환을 해서 001, 010,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이와 반면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와는 똑같지만 출력하는 값이 원활 인코딩이 아닌 정수값이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활 인코딩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함수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옵티마이저와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이 잘못됐는데 옵티마이저와 코스트 어큐러시 아니고 옵티마이저와 로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는 어떠한 감독 없이도, 다시 말해서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의 효율적인 표현인 코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코드는 입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입력보다 낮은 차원의 데이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차원 축소 문제에서 이 오토 인코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드는 레이턴트 벡터 혹은 피처 아니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는 그림 2.1처럼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에서는 입력된 입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핵심 특징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인코더 부분이고, 이 핵심 특징은 다시 디코더 부분에서 입력 데이터와 동일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토 인코더를 학습할 때는 비지도 학습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의 형태의 분포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쉽게 말해서 주어진 입력과 비슷한 군집을 추정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그림 2.2처럼 입력에 대해서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mean squared 에러 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오토 인코더의 개념에 대해서 딱 한쪽밖에 설명을 안 해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의 신경망 구조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이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이라서 좌우를 대칭으로 구축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부분은 인지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입력을 내부 표현으로 변환하는 이 코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오토 인코더에서는
추출된 핵심 피처를 코드라고 부를 텐데, 이 인코더는 코드를 도출해내는 과정까지가 인코더이고, 디코더는 코드를 가지고 출력을 형성하는 것이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의 학습 과정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 수가 동일하다는 것만 빼면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굉장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학습 과정도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매우 동일하고, 입력 데이터 X가 들어오면 웨이트,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더해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써서 이 H값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 과정. 그리고 도출된 H값에다가 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더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게 X-를 도출하는 디코더 과정. 그리고 이 X-와 H를 입력된 X와 X- 값을 로스 펑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3번째.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아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4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는 이렇게 우리가 예시 그림에서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동일한 대칭 구조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이 동일한 구조임에도 여기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입력층 뉴런수보다 작게 해서 차원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입력한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 등이 있는데, 먼저 스택 인코더, 오토 인코더는 앞서 배웠던 우리 싱글 오토 인코더는 이런 단층 인코더와 단층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 스택 오토 인코더는 심층 신경망에 걸맞게 이 오토 인코더에서도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에 여러 층을 쌓은 부분을 스택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말 그대로 듬성듬성한 오토 인코더로 히든 유닛수가 인풋 데이터의 차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는 데이터에 어떤 노이즈가 추가되었을 때 이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익스트랙션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 연구에서는 인풋 데이터에 고의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추가된 노이즈를 토대로 학습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내가 노이즈를 삽입하기 전에 퓨어 인풋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전 학습에서 이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택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는 디노이징을 위해서 개발된 스택 오토 인코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토 인코더의 종류마다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싱글 오토 인코더만 구현을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오토 인코더가 그러면 왜 자주 쓰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3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압축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메모리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중요한 피처만을 가지고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노드의 수가 인풋이랑 아웃풋 노드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압축을 한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인식 문제에서 이 압축을 한다면 눈, 코, 입, 귀를 전부 피처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 압축을 통해서 귀에 대한 피처가 인식해서 필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오토 인코더로 이 귀에 대한 피처를 학습시키지 않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해서 중요한 피처만을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압축을 통해서 중요 피처만을 가진 것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이 감소해서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데이터 압축에서도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자동으로 중요한 피처만 찾아준다. 그래서 숫자 인식 문제, 우리가 뒤에서 실습을 할 때 숫자 인식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건데, 숫자가 생겨먹은 모양, 어떻게 얘가 6인지 5인지 외형적인 모양을 학습을 해서 중요한 피처를 토대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은 85%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구현을 해볼 텐데, 먼저 텐서플로우 1.15 버전, 우리 책에 있는 예제로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오는 라이브러리 임포트와 데이터를 호출하고 옵션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이 엠리스트 데이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흑백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임포트 불러오고, 우리가 뒤에서 훈련을 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들, 러닝 레이트와 에포크, 배치 사이즈, 그리고 히든스와 인풋스를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구성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예전에 문제들에서는 x값과 y값을 통해서 입력층 그리고 출력층을 각각 플레이스 홀더로 변수를 설정해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특징이 x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퀴즈, 왜 x만을 이용할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y 출력 데이터 없이 x값만을 설정을 해서 입력층과 출력층을 똑같이 설정을 해서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어떻게 구성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것처럼 웨이트 바이어스 값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던 것을 기억을 해서, 입력 변수가 들어오면 웨이트 값은 n 히든 개의 뉴런을 가진 입력층을 생성을 해서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설정을 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인코더 부분, 코드를 학습시키는 과정까지가 인코더 부분이고, 이 디코더 부분은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인코더, 코드 H를 가지고 또다시 시그모이드와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더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시키는 과정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코스트, 비용 함수, 손실 함수 값은 실제 우리가 x값, 실제값과 우리가 얼마나 x값과 똑같이 결과를 생성했느냐를 알 수 있게 디코더의 결과값을 빼서 우리가 손실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는 RMS 프로프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했고,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 앞에 부분은 잘라냈지만 점점 코스트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포크는 우리가 총 20번을 돌렸네요. 돌려서 최종 코스트 값은 0.027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진짜 실제 인풋 데이터였는데, 조금씩 이런 점점점점 노이즈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모양과 그 두께 등을 잘 학습을 해서 아웃풋을 인풋과 최대한 유사하게 학습시켜서 결과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텐서플로어 버전 2로 우리가 실습을 다시 해본다면 항상 하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를 지웠다가 다시 깔고 1.15 버전은 다시 깔아야 되지만 2.0 버전은 콜앱에서 다시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이브러리를 깔고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y 값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xtrain과 xtest만 앱리스트 데이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x 값을 a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데이터셋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정규화를 진행을 해주고 255로 나누어서 우리가 쉐이프를 똑같은 형태로 맞춰줍니다. 이후에는 압축 크기를 40, 이 정규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앱리스트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의 합성곱 신경망 파트를 다시 상기시켜보면 이미지 데이터는 행과 가로, 세로, 그리고 채널 수로 쉐이프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2차원 데이터만 채널은 무시하고 2차원 데이터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차원 형태로 바꿔주고 데이터 값 역시 똑같이 정규화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으로 오토엔코더 모델을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레인을 할 때 주로 텐서플로우에서 시퀀셜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번에 쓸 데이터셋은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퀀셜을 쓰지 않고 하나하나 층을 쌓아가면서 입력 레이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지를 압축하고 다시 원복원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 값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컴파일 부분에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했고 인풋 레이어는 28×28 형태 그리고 인코더는 인풋 형태는 인코딩 똑같이 맞춰주고 디코더 형태는 우리가 입력층과 인코더층과 입력층과 출력층의 그 데이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 부분도 아웃풋이 인코디드 인풋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텐서플로우 버전 1.15와 똑같이 층을 쌓아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2.0 버전에서는 모델 학습을 포문을 쓰지 않고 컴파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옵티마이저는 앞서 배웠던 아담 옵티마이저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모델을 학습시켜보면 최종적으로는 0.013 결과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토 인코더를 그냥 멀쩡히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따가 배울 퀴즈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콜앱 마운트를 해주시고 이 오토 인코더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입력과 출력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 변수, 코드라고 불리는 이 잠재 변수를 기준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대칭 구조로 쌓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오토 인코더 코딩의 핵심입니다. 다시 보면 데이터 세트는 텐서플로우가
이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try except 코드인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모듈 설치를 똑같이 해주십니다. 모듈을 불러와서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는 Y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이거 뒤에서 안 쓰는데 그냥 빈칸으로 두면은 조금 뭐 언더바로 해도 되지만 빈칸으로 두면 좀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Y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튜플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고 데이터를 로드한 후에는 우리가 X와 트레인과 테스트를 255로 나눠서 픽셀을 정규화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잘 불러왔는지 와졌는지 프린트를 해보면 이것은 실제 데이터 값은 5입니다. 트레인 시킨 값은 5다. 진짜 5 이미지가 잘 불러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댄스 오토 인코더 모델을 정의하는 건데 댄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 밀집하게 핵심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층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댄스라는 부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오토 인코더를 구현한다. 대신 인코더와 디코더에도 심층 신경망에 걸맞게 계속 층을 쌓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댄스 오토 인코더 모델 부분은 이렇게 다시 층을 리쉐이프해서 어차피 차원수는 입력과 출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맞춰주고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배웠었던 예제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퀀셜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줬지만 이렇게 시퀀셜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더 모델을 구조를 이해해보자는 생각으로 시퀀셜을 이용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한 상태니까 시퀀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리쉐이프를 했었는데 플래튼 레이어를 해도 되지만 이 플래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플래튼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리쉐이프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의 형태를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력을 변환하지 않는 채로 플래튼 레이어에 넣어서 여기서 28,000을 입력을 넣으면 뒤에서 또 플래튼 시켜서 28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쉐이프를 했고 여기 그래서 시퀀셜 안에는 플래튼에 대한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댄스 층을 쌓은 것을 보시면 이 댄스와 댄스 2번 레이어는 뉴런수가 같아서 대칭을 이루고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서머리 모델을 통해서 직관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AE 모델을 학습을 시켜볼 텐데 에포크는 10으로 해서 트레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됐는가라고 확인을 한번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왼쪽이 실제 데이터, 오른쪽이 우리가 생성해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 숫자 데이터를 그대로 잘 따라서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델 평가 부분에 대한 함수는 0.006637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AE 모델을 여기서만 학습을 시키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이미지 데이터에서 AE를 적용을 시킬 때에는 앞서 배운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AE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CNN을 활용해서 이 A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모델 정의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 리쉐이프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고 대신 이 시퀀셜 층을 쌓아주는 과정에서 이
앞서 재은 오빠가 설명을 했겠지만 컨볼루션 2D 그 레이어를 층을 쌓아서 플래튼 시키고 리쉐이프하고 다시 2D를 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1에 대한 부분은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채널 수가 1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우리는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 2개를 쌓았습니다. 네, 플링 레이어를 사실 넣어야 되는데 플링 레이어가 빠져 있지만 우리는 플링 레이어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 값을 각각 2, 2,2로 설정을 해서 플링 레이어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 이 이미지 크기가 절반씩 50%씩 감소를 해서 이 최종적으로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를 하면 이미지 크기가 7,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플래튼을 사용을 했고 잠재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덴스 오토 인코더와 동일한 크기로 64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덴스 레이어를 우리가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잠재 변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우린 다음으로는 디코더를 만들 건데 디코더는 인코더와 대칭이 될 수 있게 또다시 쌓아 올려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재 변수 레이어와 연결된 레이어는 이 7 곱하기 7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6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2D 레이어를 또다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와 뉴런 수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덴스 레이어의 그 뉴런 수를 7 곱하기 7 곱하기 64로 넣습니다. 그 이후에는 1차원 데이터를 또다시 3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4개의 채널만큼 리쉐이프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 레이어를 통해서 2D 레이어가 하는 반대되는 계산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칭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똑같이 앞에 2번 써준 것처럼 2번 트랜스포즈해서 쌓아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면 조금 사실 이 학습 결과를 보면 0.015가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잘 구현해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나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길이 값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컨볼루션 레이어 모델을 쌓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모델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PPT에서 수업을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액티베이션 펑션 수업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 활성화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들을 변경하면서 이 모델을 학습시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다 동일한데 이 활성화 함수 부분만 L로 바꿔서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는 최종 손실값이 0.015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0.007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활성화 함수를 바꾸면 모델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드는 구글 콜앱 거기에 공유 폴더에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다시 요약을 하면 TF1 텐서플로우 버전 1로 오토 인코더를 시퀀셜한 모델이 아닌 하나하나 직접 쌓아가는 인코더 텐서플로우 버전 1에서는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것을 배웠었고, 두 번째 텐서플로우에서는 총 2개의 코드를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학습을 시켰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퀀셜 모델을 사용해서 오토 인코더를 만들고, 오토 인코더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해서 이 멀티 레이어들을 가질 수 있게 업데이트 시켰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활성화 함수도 변경해가면서 학습을 했다는 거를 이번 실습 시간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텐서플로우 버전 2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오토 인코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퀴즈입니다. 데이터 로드는 똑같이 라이브러리 임포트 똑같이 앞서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임포트 하시고, X트레인과 Y트레인, 데이터 로드는 우리가 어차피 Y 안 쓸 거지만 X트레인,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 다 로드를 하시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어들을 각각 하나하나 쌓아서 A 오토 인코더를 구현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을 조금 일부 써놨는데, 인풋 쉐입은 28, 28,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 이거 모델이라고 변수를 입력을 해도 되긴 하지만 쉽게 X로 입력을 해서 X 값은 플래튼 레이어, 우리는 리쉐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플래튼을 하나하나 직접 해줬습니다. 플래튼을 해서 우리 인풋 쉐입으로 넣어줬던 값을 그대로 넣고, 두 번째 댄스에서는 레이어에 댄스를 스펠링이 틀렸다. 댄스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128개의 아웃풋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받았던 아웃풋 값이었던 이 X 값을 그대로 넣어서 댄스를 쌓아주고 누적해서 최종 아웃풋을 도출을 하는 것이 이번 오토 인코더 실습 문제입니다. 친절하게 모델 컴파일은 어떤 것을 쓰면 되고, 에포크는 얼마이고, 모델 저장은 어떻게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코드도 여기 넣어놨으니까 문제 1번을 지금 푸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서 풀었던 문제 1번에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고, 이 레이어들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컨볼루션 2D 레이어, 트랜스포즈 레이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구현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하다가 어려우면 각자 해결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챕터 8 오토 인코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